(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리 리저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이 됐다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재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발화라 하는데,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죄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죄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코 가운데 있는. 맞습니다.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저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 기름, 네. 물개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네.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허. 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이 심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스스로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가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뭐죠? 인입니다. 아, 사실 생물의 몸에서 네. 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생물의 몸에서 인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그러던데.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 몸에서 사용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데노신 2인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네.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그 물질이 항상 사람 몸속에서 연료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서 언제나 계속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 정도로 모든 생물의 몸속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몸속에서 자꾸 바뀌면서 활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이 잘 안 붙는 형태의 물질로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뭐 불이 저절로 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다른 인화합물로 뭔가 바뀐다면 아마 거기서 불이 붙는 어떤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이 많다는 것과 네. 인이 화합물의 형태로 많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이가 뭐죠? 물은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분자식은 H2O인데 H2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것과 물이 많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인은 많아요. 그런데 인이 그 쉽게 공기와 반응해서 불로 번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소가 물로 존재하듯이 그렇구나. 인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그 이유로 인은 아니에요. 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예. 체내에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유 중이던 남성의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화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그는 전신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불씨 하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까? 저게 내 차라고 생각해봐. 너무 무서워. 이게 정전기 때문이라고? 정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무서운데? 그 원인은 이것, 바로 정전기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 주유소뿐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정전기. 그래서 다빈치 노트 실험실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봤다. 야, 이런 재현을 어떻게. 와, 근데 정전기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실험단 등장.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해 한국화재감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유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넣은 기름통을 준비했다. 주유소 모형을 설치한 후 정전기를 대신할 스파크 발생기를 부착시킨 연구원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 모형 주위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투명 상자를 씌워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투명 상자 내부는 유증기로 가득 찬 상황.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파크 발생기를 연결시키자 순식간에 폭발하는 투명 상자. 주유소 모형은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관찰해봤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시에 불꽃을 뿜어내고 상자 전체로 불길이 퍼졌다. 불이 붙은 투명 상자는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폭발 순간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436도. 그렇다면 스파크가 발생되고 주유소 모형이 연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순식간이던데요. 모든 게 재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모형이 다 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50초.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투명 상자와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주유소 모형. 도대체 정전기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의 순간 전압은 최대 2만 볼트. 인체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데 이때 주유 중 생기는 유증기가 이 불꽃과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 자연 발화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을까? 그 여러분들 매일 갖고 다니는 항상 필수템.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네.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의 가장 그 중요한 물질. 배터리. 배터리. 중요하죠. 이 배터리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알칼리 금속들이 사용을 되고 네. 있거든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리튬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데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거나 또는 가열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제 폭발을 하는 실제로 우리 많이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으로 가던 이제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폭발을 당한 그 당시에 휴대를 하고 있던 그 승객은 왼쪽 팔하고 여러 군데 약간 2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겠네. 이 금속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센 나트륨 금속이다. 여기에 물이 담긴 수조도 준비했다. 정말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면 폭발이 일어날까? 안전한 실험을 위해 연구원이 특수 방호복을 착용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공기 중 빠르게 산화돼 금속 광택을 금세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실험 준비 완료. 과연 이 둘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약 5g 가량의 나트륨 금속을 수조에 넣어보았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는 연기. 물속에서 불꽃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다.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 나트륨 금속을 물에 넣자 연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잠시 후 불꽃을 내뿜으며 폭발이 일어났다. 이번엔 스케일을 늘려보았다. 20배나 커진 약 100g의 나트륨 금속. 과연 결과는? 넣자마자 일어나는 폭발. 주위에 불꽃이 떨어지며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한다. 뭐야? 계속 터지는데? 1차 실험보다 더 높이 치솟는 연기.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나트륨 금속은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화산 폭발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굉음과 함께 수조 안에 있던 물도 밖으로 솟구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험을 진행해봤다. 오, 아예 터져버렸어요. 수조가 터졌어. 나트륨 금속을 넣자마자 산산조각난 수조. 이 차 실험보다 더 강력한 폭발에 수조가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다. 열화상 카메라마저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순식간에 치솟는 온도.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수소 기체를 방출하고 나트륨 주위에 쌓이게 된다. 나트륨 금속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과 빛을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발열 반응이다. 이때 생긴 열이 가연성 기체인 수소와 반응해 연속적으로 불이 붙게 되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알칼리 금속도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뭐야? 저 쇼파도 저거 딱 보기에는 패브릭이나 그런 느낌인데 아무것도 탄 자국이 없네요. 그러게. 네. 뭐지? 지금 과학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주변에는 뭐 전혀 뭐 아무런 이상이 네. 없고 말이죠. 이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 김범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피하 지방이 만약에 그 심지 효과로 인해서 그 원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원료가 다 타고 나면은 불이라는 거는 탈 게 없으면 저절로 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옮겨 불을 붙잖아요. 끄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맞불을 놓는 이유가 바로 탈물질을 없애는 거죠. 미리 탈물질을 없애는 건데 거기다 방 안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또 탈물질이라든지 또 기류가 없다 그러면은 불은 사실 위로는 위아래로는 잘 타는 경향이 있는데 옆으로 잘 퍼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만 딱 타고 자연스럽게 꺼졌을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그렇구나. 그 심지 효과로 우리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존박 씨와 같은. 2007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열린 아름다운 길이라는 예술 축제. 이 축제에서는 예술가들이 아스팔트라는 캔버스를 활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기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분필과 파스텔뿐이었다. 분필로 그린 그림은 재료의 특성상 며칠 지나지 않아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그로부터 13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주차장 바닥에서 성모상이 나타난 것. 이 그림은 13년 전 축제에서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그렸던 다른 그림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성모상만이 나타났다는 사실. 성모상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주차장의 청소 담당 직원이었는데 Le planto todos los días y todos los días yo hago la limpieza y riego aquí las palmitas y todo. Entonces todos los días le echaba agüita y ahí voy y de repente se empezó a ver una como los ojos primero y luego el otro y luego aquí la frente. Y para mí como que es un rostro, así quedó y ya todos los días le echaba y hace poquito y ya empezó y hasta que dije, no, para mí la imagen de la Virgen de Guadalupe. 어머, 물로도 안 씻겼대. 13년 만에 나타난 성모 형상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고 시민들은 줄지어 성지 순례에 나섰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성모상에 대한 보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시로 자동차가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13년 만에 나타난 기적 같은 그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아,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떤 제품을 썼는지. 예. 1971년 8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위치한 벨메지 마을. 이곳에서 매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의 집에서 의문의 형상이 발견된 것. 오. 부엌바닥에 선명히 나타난 사람의 얼굴. 정체 모를 형상에 놀란 가족들은 미스터리한 얼굴 형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급기야 부엌바닥을 시멘트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나타난 얼굴 형상. 더욱 놀라운 것은 부엌뿐만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얼굴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부엌 바닥을 파내려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유골들은 11세기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유해로 밝혀졌는데 과연 이 형상은 그들의 억울한 원혼이 떠오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얼룩이었던 것일까? 이거 뭐 저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성모 마리아처럼 얼굴이 나타나니까 더 미스터리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딴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형상이 있었는데 마침 그거를 사람의 모양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네. 자, 그러면 절대로 저런 벽면에서 없애려고 해도 정말 잘 안 없어지는 거. 뭐죠? 곰팡이. 곰팡이는 결로에 의해서 습기가 나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습기가 나는 한은 지워도 또 생기고 깎아내도 거기서 또 돋아나고 계속 생기거든요. 아마도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곰팡이다. 곰팡이다. 근데 멕시코 아스팔트에 나타난 성모상의 사례는 색깔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 뭐 곰팡이도 아니고 정말 미스테리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건가요? 저희 다빈치 실험실에서 네. 비슷한 현상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에이. 한번 아마 해보시겠어요? 한번? 정말요? 이거 하나요? 뭐요?
실험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볼까요? 볼까요? 자, 어떤 실험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직접 MC 세 분께서 실험을 해보실 거니까 네. 오늘 좀 이번에 또 실험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좋죠 좋죠. 아, 여기 또 저희만 입으라고 이름이 저희만 써 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입고 나서 뭐 하면 뭐 되는 겁니까? 할까요? 이 네. 까만색 이 모양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나타난다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드라이기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아, 예. 맞아요. 이 드라이기로 이 그림을 샅샅이 훑으시면서 열기를 한번 쭉 내뿜어 보겠습니다. 말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샅샅이 훑어주시면 돼요.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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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마르면서 나오는데 야. 우와! 화학입니다. 이거 뭐야? 이것이 화학입니다. 우와! 이현 씨 아니에요? 뭐야? 이게 뭐냐고요? 이게 화학입니다. CHEMISTRY. 와우. 이것이 화학입니다. 죄송한데 겨드랑이 좀 말릴게요. 아, 역시 구석구석 깔끔하게 말리는 겁니다. 야, 이건 박수 드릴게요. 어떻게 말리는 것만으로 검은색을 없앴지? 신기한데? 이 정도로 감동하시기엔 조금 잃는 느낌도 있죠. 자, 다음에 보실 것은 이 하얀색 그 캔버스인데요. 화학은 드라이기라는 뭔가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지만 물리학은 그렇게 복잡한 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다시 경쟁 구도가. 네네. 이쪽에 보시면 그 물총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두 분이 혹시 제 이름 까먹으셨습니까? 네, 이 두 분이. 장성규라고. 장성규,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장도연입니다. 장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총을 하나씩 들으시고요. 물총 하나씩. 물을 이 흰색 이 화면에다가 발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발사하면 돼요? 야, 저기는 오히려 말리고 여기는 적게 만드는. 완전 반대인데요? 색깔도 반대고 형식도 반대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물리학이니까 물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와, 우리다, 우리! 대박.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힘드네. 아, 이거 솔직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험? 확실히 전기가 좀 있어야겠네요. 야, 이 정도가 최선일까요? 예, 이제 된 거. 좀 종박씨 앞머리 좀 만들어드려야겠다. 아, 좀. 머리가 지금. 그래요. 와. 근데 뭔가 멕시코 그 성모상처럼 약간 희미하게 나타나는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을 계속 부을수록 네. 나타난다고.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네. 그랬으니까. 네. 오, 신기한데. 바로 열이기 때문입니다. 열을. 우리가 방금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멕시코도 뜨거울 때 좀 뜨겁습니까? 멕시코에 어느 날 좀 특별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 날이 있었다. 또한 그 위치가 마침 또 아스팔트 위였죠. 아스팔트 까만색이기 때문에 열더 햇빛을 받지. 받아서 더 뜨거워지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그런 강한 열로 인해서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다. 우리 방금 전에 실험한 것에서는 약간 좀 특수한 그런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실험이 잘 되게 한 거거든요.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가 실제로 존재한다? 잉크가 온도에 반응한 거죠? 검정 잉크를 바른 캔버스에 열을 가하자 우와. 한 폭의 수채화가 맞아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기적의 발현.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일주일 전 평범한 미술 작업실. 첫 번째 실험 준비는 바로 마법처럼 사라졌다, 기적처럼 다시 나타나게 될 밑그림 그리기.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인 만큼 현대미술 작가이자 설치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혜린 작가님.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미술 작가님. 혜린 작가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리고 장장 5시간에 걸쳐 기적의 주인공 완성. 완성된 그림은 의문의 장소로 옮겨졌는데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다. 이곳은 바로 잉크의 비밀이 밝혀질 특수 인쇄 전문 업체. 이번에도 정밀한 작업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먼저 특수 제작된 재판 아래에 그림을 눕히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드디어 의문의 잉크를 도포하기 시작하는데 검정 잉크가 덮이자 사라져버린 수채화. 과연 검정 잉크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시온 잉크. 시온 잉크. 시온 잉크란 영하 15도에서 영상 65도까지 온도별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 잉크인데 온도에 반응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온도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거나 배열 방법이 달라지면서 색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평범한 검정색 잉크로 보이지만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잉크가 투명한 색깔이 되는 거구나. 다시 찾아온 작업실. 이번에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밑그림부터 그려보는데 계속되는 작업에 어느덧 해는 지고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도 끝이 보인다. 드디어 6시간 만에 완성된 다빈치 MC들의 수채화. 그림이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수변 잉크를 준비하자. 수변 잉크. 먼저 잉크를 골고루 섞어준 뒤 저 하얀 잉크. 그림 위로 빈틈없이 발라주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 없이 투명하게 발라지는 잉크. 과연 기적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 놀랍게도 하얗게 건조된 잉크 뒤로 모습을 감춰버린 그림. 우와, 아예 덮었다. 그림을 사라지게 한 수변 잉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원리는 간단하다. 수변 잉크는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특수 잉크인데 하얀 수변 잉크의 핵심인 실리카 나노 입자가 물에 젖으면 투명하게 변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해 교체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기적이. 워터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색이 나타나는 워터북. 맞아, 이거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그죠. 비 오는 날 꽃이 피는 우산도 모두 같은 원리.
그런 이유로 원래는 하얀색의 불투명 수변 잉크이지만 그 위로 물을 뿌리자 하얀색 수변 잉크가 투명으로 반응하면서 사라졌던 MC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그래, 멕시코랑 비슷해요. 맵게 있고. 와. 그 물총을 쏘면 그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 실리카라는 물질을 이야기했는데 실리카가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그 실리카 입자의 굴절률이 변합니다. 네. 굴절률이 변해서 물과 같아져요. 그러면 이 수채화 그림 위에 물과 실리카가 같이 있으면 물과 같은 굴절률을 갖게 되니까 그림 위에 물이 한 겹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해지는 거죠. 이거 굴절률의 변화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 복잡한 화학식 그런 거 설명 그 필요 없이 굴절률만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 화학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죠. 화학은 필요가 없다. 아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화학은 결국은 물리학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화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화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도료의 형태로 화학 물질의 형태로 잘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화학의 아름다움이다. 아, 화학의 베이스. 끝나고 두 분이서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뭐 바닥에 어떤 그려졌던 예가 있을까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Esta técnica es bien sabido por todo el mundo, pues el gis no te dura ni 3 semanas, o sea, básicamente puede durar 3 semanas y todavía como muy apenas. Aquí la cosa es que resurge justamente después de 13 años. 하긴 멕시코는 13년 설명이 안 되는 것 동안 같아요. 더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졌다가 13년 만에 갑자기 딱 나타났다. 요거는 미스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 있잖아요. 그거로는 왜 1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13년 뒤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도 비가 오거나 물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설에 의하면 보였어요. 저는. 그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신비롭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굉음이 한 국가를 향한 공격 수단이 되어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미국과 쿠바의 소리 전쟁이었다. 소리 전쟁?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 쿠바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울려 퍼진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다. 결국 청력을 상실하고 어머나. 뇌 손상까지 입고 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파 공격이라 불렀다. 음파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쿠바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관을 추방. 쿠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한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파 공격의 주범은 끝내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 음파 공격으로 생긴 기이한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아바나 증후군. 그리고 2018년 사라졌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미 영사관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는데, 대상이 다 미국. 남중국해와 무역 갈등 속에 양국의 미묘한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중국 음파 공격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오스트리아 비인의 미국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음파 공격에 의한 뇌 손상을 호소하는데, 또 미국 대사관? 다 미국 대사관? 대상이 다 똑같아요. 미국은 CIA 특별 조직까지 결성하며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 결국 미국인을 향한 음파 공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럼 그 미국 대사관들이 있는 건물만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건가?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미국을 향한 음파 공격. 과연 누가 음파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한 것일까? 네, 음파 공격입니다. 좀 보면서도 굉장히 생소했고, 이 음파 공격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맞아요. 어떤 겁니까? 사실 공격이라고 하면은 꼭 사람한테만 공격이라는 말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은 공항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건 쇳대예요, 쇳대. 셋대? 네, 쇳대가 비행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폭발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음파 공격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쇳대를 공항에서 벗어나. 음파 공격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라는 것은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그 공격의 의지를 잃거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이 음파 공격 같은 거는 직접적인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엘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위대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쟁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재 경보기 소리의 몇 배가 되는 소리예요. 요즘에 재난 경보음 같은 거, 그쵸? 문자 오는 거. 네. 그런 그거보다 더 이제 듣기 싫은 하이피치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그럼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진짜 그냥 소리만 빵 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죠. 보호하려고. 근데 저는 미국이 들은 소리는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은 게, 아까 화면에서 나. 왜냐면 각 나라마다 미국 대사관들만 그건 맞아요. 대상이 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음파 공격이었을지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러게.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건물 살짝 뭐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옆 건물까지 뭔가 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오히려 미국 대사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꾸미는 거 아니야? 발상의 전환. 네.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거든요. 과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저는 음파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음파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두통이 있다든지 메스꺼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청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거는 보통 하나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음파 공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존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게
피해자는 미국 대사관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네. 공격자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런 기술을 개발한 공격자가 있으면 그 공격자가 여러 피해를 입히지. 공격자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하나인 거는 사실 약간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근데 이 쿠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2016년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카 바이러스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쿠바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나 봐요. 그래서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2, 3일 간격으로 근처에 그 살충제를 살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포한 이런 살충제의 성분 중에 일부가 사람의 신경 전달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람이 느끼게 되는 증세가 그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살충제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음파 공격은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 지금 음파 공격에 대한 의견이 우리 물리학자분들은 1대1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화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교수님 주장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살충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그런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들을 가치 있는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들어봤는데 공사랑. 그럴 듯했어요.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특히 두 번째 사례로 이야기된 게 중국에서도 광저우 얘기가 했었거든요. 네. 광저우도 날씨가 덥고 벌레 같은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독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한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극에 있는 무슨 뭐 연구소에서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살충제 생각 별로 안 하겠죠. 그런 점에서 맞아 떨어지는 점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음파 공격 같은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난방 장치라든가 연료를 태우는 그런 취사 장치 그런 것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만 해도 이런 정도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사고라든가 딴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는가. 조사해 보니까 쿠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사고가 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그런 사고로도 있음직한 일이다 네. 싶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소리를 들어서 아프고 누구는 맞아. 멀쩡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 뭐 새때도 아니고 사람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딱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청 영역대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낮거나 혹은 높거나 하면은 그 주파수는 다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또 도시 소음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들은 소리를 아주 낮은 영역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아기들 항상 조금만 조심조심해도 그렇죠. 잘 되게 깨지 잘 않아요. 들어요. 그게 아이들이 청력이 예민한 거예요.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제 초저주파, 그러니까 더 낮은 영역대라든지 또 더 높은 영역대도 이제 우리가 뇌파라든지 뇌혈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일단 뭐 나이대별로 또 사람들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다. 다 다르죠. 라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귀 안에 있는 헤어셀이라는 세포가 담당하고 있는 진동수가 다른데 그중에 높은 진동수를 담당하는 헤어셀부터 망가져요. 나이가 들면서 고음부터 못 듣게 되는데 네. 헤어셀이 망가지는 또 다른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소리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와우. 아, 야, 이거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진짜 실험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약간 녹음실 부스처럼 해놨는데 그러네, 저 계란판 보니까. 이거네요. 왠지 여기 허참 선생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가족 오락관. 약간 히든싱어도 생각난다. 네, 그러게요. 노래 한 명씩 하면서 나오는 오늘 걸로. 가수는 누구죠? 나중에 커튼 쳐주고요. 신박하네요. 이거 어떤 미션일 것 같아요, 대충? 그러게요. 일단은
청력에 관한 거니까 그건가 보다. 방음을 해놓으신 것 같긴 한데. 미국 대사관 분들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증상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우리가 해보는 이 방들 중에 특정 방만 음파 공격. 이 소리가 공격이 되는지 오,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요? 그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뭔가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좀 웃기게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이게 제작진의 마음에서 보셨네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실험인 거예요, PD님 이게? 자, 안대를 쓰셨으면 첫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플레이 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자, 미션 갑니다. 1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웃어주세요. 장성규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뭔데요? 아니 이게 뭐야? 이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뭘 알기 위한 실험이야? 존 박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코끼리 코 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창곡을 불러주세요. 쓰리 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애국가 부르지 않았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나 그대 우리 모두. 됐습니다. 이제 안대를 벗고 스피커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내 앞에 있었어? 이거 스피커예요? 안 들렸어. 난 여기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들렸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장도연 씨 미션 수행하고 계세요. 진짜로? 들리면 머리로 하트하라고 하셨어. 존박 씨 들리세요? 저희는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들려요. 들려요. 여기 오기. 제가 들었을 때는 꼭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맞아. 네, 약간 이어폰 맞아요, 맞아요. 볼륨 작게 듣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되게 특정인한테만 소리를 보낼 수가 있다. 아, 정말 이 정도면은 음파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네네.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초지향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굉장히 낮은 진동수의 음은 직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낮은 음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차기가 어렵거든요. 네. 거꾸로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들은 직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20Hz 정도의 음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이거든요. 20Hz 정도면 어떤 정도인 거예요? 20Hz면은 제가 목소리로 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아주 낮은 음인데요. 아주 음의 진동수가 높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못 듣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듣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아주 높은 진동수의 음을 동시에 들려주는 거예요. 두 소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서로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향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자체는 아주 높은 음이라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그 아주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초음파 2개의 파동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직진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 소리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소리를 저음을 우리가 작은 스피커로 들을 때는 기술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장도연 씨 표정을 계속 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지? 표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존박 씨 무대에 많이 서시잖아요. 무대 많이 서시면 스포트라이트 지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 그렇죠. 핀 조명. 네, 핀 조명 같은 거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스포츠 사운드 같은 거죠. 이해 쏙 된다. 스포트 사운드가 그러네. 스포츠 사운드네. 미국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 공격이 가능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장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재밌는 가능하기 해석이네요.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죠. 도둑이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해봐서 검증이 된 거죠. 우리가 공격을 해봤더니 야,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요? 그죠? 원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거를 그 정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쓰려면 어느 정도의 설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강력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또 그거를 뭐하러 그런 뭐 대사관 직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비추고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품이 많이 든다. 뭐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도의 차이가 또. 거기서는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특히 저는 왜라는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더라도 왜 그렇죠. 두통과 어지러움 그 정도로